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은 조금 풀렸습니다. 글쎄요. 날씨가 뭐 너무 추워져서 약간은 뭐 사람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그런 날들이 이제 며칠 지나죠. 저는 지난 주말에 아주 그 통영 앞바다에 바다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정말 호강했습니다. 이 눈이 정말 호강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남해안에 아주 정말 한려수도에 멋들어지게 펼쳐져 있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약간은 그 추상적인 어떤 바다의 물빛 속에 그저 그 푸른 지푸른 청색의 물감 속에 헤엄치다 온 것 같고, 그 어느 선생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그 장사도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아주 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장사도 주변에 그 소매물도 대매물도 각이고, 그게 아마 거제도 그 남쪽에 이제 해금강 그 끝자락에 있는 위치인데, 그 이제 출발은 저는 통영 쪽에서 했습니다만은 거제도에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섬인데, 그 정말 뭐 그 절경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또 아직 동백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동백꽃의 그 망울이, 꽃망울이 아주 뭐 튼실하게 이렇게 뭐 거기 이제 막 터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 동백꽃이 터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동백꽃 그 반짝이는 그 나뭇잎 건너 보이는 그 파란 바다를 좀 만끽하고 왔습니다. 뭐 정지용 시비도 있었고요, 유치환 시비도 있었고, 유치환 그 시인이 아마 거기 출신인 것 같고, 또 김춘수 시인이 거기 출신인 것 같고, 김춘수 유품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고, 그래서 이제 전영림 미술관, 뭐 이 통영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술계 쪽에 시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아주 즐겁게 보고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수위원회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인수위원회를 두고 이제 인수위원회 워낙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인수위원회를 지금 그 박근혜 당선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인수위원회가 26분이 이제 우선 인수위원회 26분이 서로 간에 내적인 연대가 거의 없는 분들이다 하는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저는 걱정이 좀 되고, 만일에 이 네트워크로 보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전부 이렇게 직선으로만 연결이 된다, 인수위원들 간에 내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굉장히 하중이 커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선인이 어떤 문제든지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 이거 네트워크 조직의 핵심 부위, 말하자면 여러 네트워크 이제 어떤 허브 부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허브에서 늘 문제가 생기죠. 말하자면 2인자 논란도 생기고 실세 논란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후보는 말하자면 그 2인자라고 하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중심점을 다 없애버리고 중심점을 오로지 자기에게 연결되는 1대1의 관계로 인수위원들을 쭉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원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얼굴을 잘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은 우리가 늘 이너서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권력 안에 이너서클이 없으면 권력자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1대1의 관계만 형성이 되고 중간에 걸러주거나 또는 통제되거나 또는 논의를 모아가는 어떤 프로세스가 생략이 되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전문적인 논의 또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것도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머리가 굵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그야말로 합의를 보기 어렵죠. 처음부터 입장이 다르다는 게 분명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수지간이 되고 그야말로 투쟁 갈등하는 것이 되고, 이 투쟁 갈등이 전부 당선인 본인에게 이제 영향을 직접 주게 되는 이런 관계로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간 보스를 두느냐 안 두느냐 또는 이너서클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장단점이 우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뭐 정모다, 박모다 하는 이런 실무급의 말하자면 간사급의 말하자면 권력 투쟁이 뭐 말 못하게 일어난 거고, 실세가 누구다 뭐 하는 말들이 많고, 또 그 실세 주변으로 자문위원들이 많고, 인수위원, 자문위원 뭐 자문위원만 하더라도 뭐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시끌벅적하면서 이제 온갖 자기들끼리 쟁패가 네 사람을 심는다, 내 사람을 심는다 하고 말이 많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어떤 이제 뭐 말은 많습니다만 자극을 뭐 옮길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누구의 실세의 중심으로 이제 쭉 라인업이 되고, 거기에서 뭐 청와대를 장악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말하자면 분란이 생겨서 뭐 실세를 타도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좀 싸움박질이 생기고 해서 난장판이 생겼던 바로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중간 보스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서클들이 사실은 내적인 연관성을 갖는, 그 서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얼굴은 다 알고 이미 같이 일해왔던 사람이죠. 이제 그는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 구성이 되는 네트워크형 조직을 당선인 주변에 포진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다 해체되고 전부 직선 1대1의 관계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이번 인수위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장단점이 있죠. 말하자면 장점이 잘 발휘되면 좋은데, 장점이 잘 발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는 모든 결정 권한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굉장히 높은 어떤 집중도를 보이거나 또는 어떤 디시전의 실패를 가져오거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또는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데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잘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무언가의 정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들이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쭉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고도의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고도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물론 인수위원회가 실제로 처리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무적인 인수인계죠. 말하자면 지난 정부에서의 행정사무 또는 서류에 남겨져 있던, 기록으로 남겨져 있던 아니든 간에 했던 일과 미진했던 일, 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물밑에서 추진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정, 내밀한 사정,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떤 일이 있으면 왜 그 일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어떤 통로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 또는 그 당시 그랬던 역학관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위원회가 그대로 인수를 받고 또 이명박 정부는 그걸 인계를 해줄 책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오바마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었다든지, 또는 공식 커뮤니케로 발표를 했지만 그 당시 구두상으로는 오바마와 MB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든지, 또는 일본의 민주당과 MB 정부가 그동안 교섭을 어떻게 해왔고, 독도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비행기를, 헬기를 타고 갔을 때 그 당시 어떤 조건에서 갈 수밖에 없었다든지, 말하자면 그때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던 배경이 있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정권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참고사항의 기본 데이터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가 이명박 정부를 찾아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약속을 하고 뭐 어떤 내밀한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행정적 업무 더하기 아주 밀도 있는 정치 프로세스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된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제가 느낀 것도 이분들이 아마 이분들 중에서 장차관으로 직행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장관으로. 아마도 각 행정부처에 차관으로 가실 분들은 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장관을 맡게 될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도급 말하자면 강타자들이 쭉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인선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된 분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나중에 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역할은 하시겠지만 당장 장관으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중에 몇 분은 아마 쭉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던 그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차관으로 쭉 가면서 이제 실세장관을 모셔서 팀을 짜서 하게 되는 이런 멤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은 이제 저는 좀 들어요. 그런데 어떻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단순하게 행정사무 같으면은 이건 권력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 지지했든 안 했든 새로운 권력이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박근혜 당선인 것을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 행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수사는 될지 몰라도 책임 있는 언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박근혜 당선인이 정치를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가고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은 일종의 작은 축제 같은 형식이어야 되죠.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나중에 물론 실망은 하게 되겠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이 약간의 어떤 기대감, 설렘, 박근혜 정부가 잘하겠지. 면면들을 보니까 신뢰가 가. 라고 하는 뭔가의 동정 공감을 향해서 어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의 말하자면 국민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다른 프로는 안 봐도 좋습니다만 제 이 말씀은 혹시 누가 인수위원들이나 또는 비서진들이 아마 정규제 TV도 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신다면 메모를 해서 드려주시기 바래요. 말하자면 정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권력 담당자들에게는 너무나 긴장된 일일 수 있겠죠.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기 동안에 그대로 잘 인수인계를 받고 정책 아젠다를 쭉 세워나가는 굉장히 심각한 시기고 인수위원들이 긴장되어 있고 박근혜 당선인 스스로도 아마 고도의 지금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의 정책의 로드맵을 짜갈 거냐, 아젠다를 어떻게 쭉 세팅해 갈 거냐. 공약은 많고 정책은 적죠. 공약은 다 해주겠다고 약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책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으로부터 정책이 만들어지는, 물론 개별 정책은 이제 그때그때 됩니다만은 기본 얼개로서의 정책, 굵직굵직한 몇 개의 정책 아젠다들이 쭉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정권 초기에 할 일은 뭐다? 조금 중기 과제, 장기 과제는 뭐다? 하고 이제 정책 공약집에서 정책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해내는 일이 이제 인수위의 과정이기도 하죠. 이것은 인계받는 일은 아니고 인수위원회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새 대통령을 맞는 일종의 국민들이 동정공감해가는 축제의 장일 수 있거든요. 좀 시끌벅적하고, 야, 누가 들어갔단다, 야. 누가 자문위원이란다. 그 친구한테 뭐 부탁하면 될까?
그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야 이런 것 좀 해보라고 나도 정책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도 물론 대부분 아마추어리즘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새 정권의 탄생을 축하하고 새 정권의 탄생에 자기도 즐거워하게 되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정권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와도 뭐 전문가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보지만 국민들은 또 엉어리졌던 이명박 정부가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의 카타르시스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과정도 인수인계 과정의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어떤 프로세스를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의 진행 과정 속에서 뭐 큰 역사는 아니죠. 어떤 정치의 프로세스, 권력 교체기에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레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인수위원회 출범하여서 이제 현판을 달고 박근혜 당선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뭐 점심까지 이어진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실무인수위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언론들의 지적, 저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이 지금 너무 오버슈팅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조용하다. 둘째, 그 너무 조용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정공감하고 인수인계를 마치 국민들도 자기의 일처럼 느끼는 그런 즐거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가 비록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저 박근혜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신뢰가 있는 분이어서 정치가 좀 잘 되겠지라고 뭔가 기대감 있는 국민들이 동정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서의 즐거움, 기대가 뭔가 나중에 실망을 할 망정 기대감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래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중에 대통령 취임을 할 때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었구나 하고 그 일을 자기의 일처럼 느끼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지금 완전히 없습니다. 당선인부터 그렇고 인수위원장이라는 분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대변인이 아닌 다른 인수위원들이 얘기하면 죽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끼어들거나 발언하거나 여론 수렴을 할 여지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 행정인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인수위원회가 갖는 어떤 프로세스로서의 어떤 소임도 있고 인수위원회가 갖는 정치적 성격도 있습니다. 굉장히 2달 동안 밀도 높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2달도 아니죠. 뭐 1달 보름 내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조용한 인수위, 그 안에서 합의된 것만 밖으로 나온다.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만 대변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글쎄요. 아마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인수위원들이 물론 박근혜 후보다 당선인께서 뽑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교감이 있는 분들을 각자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박근혜 후보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그렇고 인수위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인수위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이래야 된다. 무슨 소리냐? 정반대 얘기를 하는 인수위원들이 나올 수 있고 만일에 합의를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갈등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갈등이 조정되지 않아서 박근혜 후보가 직접 개입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아래 사람으로서는 찍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자면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합의 과정은 전원일치 또는 만장일치적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수위원들끼리 서로 이때까지 싸워본 적이 없죠. 말하자면 같이 뒹굴면서 서로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야, 나는 어떤 생각이야,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교감이 있었는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장일치적 성격을 갖는 회의체는 논의가 겉돌거나 또는 누군가 권위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비민주적 속성을 띠게 되죠. 아예 중요한 것은 아젠다 회의에 안 올리거나 아예 중요한 문제는 갈등이 있을 만한 문제는 아예 올리지를 않거나 그저 추상적인 합의만 하죠. 합의의 레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착하게 살자. 오케이. 다 사인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런데 어떤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냐 하면 얘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안철수는 늘 착하게 살자고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떤 것이 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정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는 늘 착하게 살자고 얘기했죠.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착하게 삽시다. 경제를 잘 살립시다. 오케이, 다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경제를 살리는 거냐? 예를 들면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 금리는 중앙은행 상이지만 금리 정책과의 조화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를 만질 거냐? 개인소득세를 만질 거냐? 부가세를 만질 거냐?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합의가 안 봐지죠. 물론 인수인회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인수인계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큰 아젠다를 정하다 보면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정하게 되죠. 말하자면 공약집에 있는 복잡다단한 것을 정리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다소간은 구체성을 띤 어떤 얼개, 나무를 그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만일에 만장일치이거나 전원합의적 성격을 갖는 의사결정 구조라면 절대로 합의를 봐지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존재하게 되거나 실세가 등장하게 되거나 아니면 논의가 겉돌거나 우리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가 안 되잖아요. MT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도 MT가 필요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다툴 때 학교에 입학하면 처음에는 맨숭맨숭한 기간이 지나가고 누군가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죠. 야, 우리 말 트고 지내자. 그때부터 이제 말 약간 트고 그 술 좀 먹고 술 먹은 데서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누구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알게 되고 약간 취해서 허튼 얘기도 하면서 저 친구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래야 서로 신뢰가 좀 생기고 야, 봄에 강촌으로 MT 가자. 그래서 MT 가서 밤새도록 먹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친구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속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속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데서 커 나온 대학 교수식이나 되는 분들이 생면부지에 모여 앉아서 자, 세금에 대해서 우리 논의합시다.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겁니까? 좋겠습니까?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시죠. 얘기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다가 전원일치에 대해서 합의 보지 않은 인수위원회에서 합의 보지 않은 얘기는 밖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소위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없죠.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인수위원들끼리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슬쩍 기자들에게 귀뜸하고 기자들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가는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예요. 국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약간은 리커되고 약간은 잡음이 나고 하면서 이렇게 점차점차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딱 모여 앉아서 정말 무슨 뭘 결정하는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팀원들이 모여 앉아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뭔가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잘못 설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선인이 1대1로 결정하다 보니까 아주 성취 동기로 똘똘 뭉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마당발로 유명한 그런 사람도 있고, 입지전적인 마당발도 있어요. 과도한 성취 동기는 항상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과도한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은 윗사람한테는 정말 끝내주기 잘하는데 아래 사람한테는 엉망이에요. 그 조직을 깰 수 있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마당발도 있습니다. 마당발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뜻해요. 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적이 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적이 없다는 것은 친구도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즐거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적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not A라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럼 자기는 뭐예요? 없죠. 말하자면 무정견, 무이념, 철학의 빈곤 상태인 어떤 기회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이 계셔서 졸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저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거짓말을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이 인생에, 사람이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나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젊은 나이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곤란하지만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분명해야죠. 그런데 인수위원회 보면 이 마당발 스타일의 인수위원회가, 모르겠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가 마당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 인수위원회가 뭔지 약간은 조금 운영 방식이 인수위원회의 어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얼핏 들었어요. 물론 박근혜 후보의 정치 역량이나 정치를 보는 눈이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워낙에 평생에 걸쳐서 독재와 민주 모두 경험하면서 또 부친의 사람을 쓰는 용인술도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봤고 배신도 당하고 뭐 우여곡절을 워낙 겪은 분이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여하는 마음으로 인수인계, 행정사무의 인수인계에 관해서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새로운 정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축제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점. 인수위원회의 의로운 과정이라는 것은 전원합의나 만장일치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인수위원회가 겉돈다는 점. 또 인수위원회 구성된 분들 중에 몇 분은 걱정스러운 분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스스로 자중자애해 주시기, 조금씩은 절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점, 이런 것을 인수위원회 출범에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